자, 지금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정운영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게 됐어요. 임기를 마칠 때까지 계속 야권에 끌려다닐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전 기회 정말 없을까요? 반전 계기를 마련하려면 본인이 바뀌면 되죠.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변해라라고 이번에 명령을 내린 거나 다름이 없는 건데, 근데 변하지 않으면 사실은 뭐 식물 대통령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초반에 뭐 워낙 이제 여소야대 상황이다 보니 본인이 약속했던 여러 가지 이제 뭐 3대 개혁을 비롯한 공약 이런 거 진행하는 과정에서 뭐 법안 처리 이런 게 거의 좀 힘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존한 게 이제 시행령 통치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상태에서 향후에 뭐 이제 국정 기조를 전환을 해서 협치해서 야당의 도움을 받고 법안을 처리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까지 했듯이 그냥 그 시행령 통치를 그대로 고수하겠다. 이거로도 충분해. 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공직사회의 반응이 이번 총선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집권 초반 뭐 한 2년까지는 그래도 이제 집권 초반이기 때문에 뭐 이른바 이제 위세가 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사회도 이제 눈치를 봅니다. 대통령 지시에 어찌됐건 뭐 약간 무리가 따르더라도 뭐 이제 응해주는 방향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데, 다시 또 여소야대가 된 상태인데 계속 대통령이 이제 압박을 하고 이런 걸 지시를 이제 강요 내지 강제한다 했을 때 그들이 움직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할 만하다 싶은 거는 안 하죠 일단. 뭐 혹시 자기한테 자기 그 지위에 영향이 있을 그런 정도 사안이라 그러면 다들 피하겠죠. 그리고 위에서 지시 내리면 뭐 알겠습니다 대답은 하겠죠. 이제 그래놓고 이제 그냥 보류 상태로 계속 복지부동이죠. 복지부동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이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제 그걸 이제 흔히 이제 레임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레임덕을 넘어서 이제 계속 이 상황이 이제 조금 길어지면 이제 데드덕이 되는 거죠. 아무리 뭐 대통령실에서 지시하고 대통령이 뭐 국무회의 하는 데서 큰 소리를 뻥뻥 쳐도 공무원들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장관들은 뭐 눈치를 보겠죠. 대통령한테 이제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장관이 아무리 부처에 가서 큰 소리 치면 또 뭐 합니까? 또 국장까지는 그래도 약간 이제 정무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뭐 위에 지시 받으면 이제 가서 이제 설명하고 이렇게 지시를 할 텐데 과장급 이하가 움직이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오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공직사회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그거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돼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불가피하게 이제 변해야 하는 건데 과연 변할 수 있을지 그게 지금 이제 굉장히 의문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인적 쇄신,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로 인적 쇄신을 해야 되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격적으로 하라는 게 국민들 지신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180도 바꾸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제까지 뭐 불통, 그다음에 뭐 일방통행적 이런 거였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바꿔서 소통, 그리고 이제 쌍방통행적으로 이제 하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이제 대통령하고 국민하고의 관계, 대통령하고 야당의 관계, 대통령하고 여당의 관계 다 적용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스스로 이제 늘 야당의 의견도 많이 듣고 협치하려고 하고, 그동안은 이재명 대표도 안 만났잖아요. 저 사람 범죄자인데 범죄자를 내가 왜 만나? 뭐 이런 이제 검사 시절에 그런 이제 인식을 이제 고집한 나머지 아예 안 만났단 말이에요. 그 사법 처리는 별개의 문제인 거고, 그리고 이제 이 국정을 논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데 이거를 등치를 시켜갖고 이분이 계속 그렇게 대응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면 사실은 거의 지금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국면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보니까 뭐 야당발로 먼저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영수회담 얘기가. 근데 대통령이 먼저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첫 번째 메시지 발신에 벌써 실패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총선 딱 결과 나오고 나서 곧바로 대통령이 직접 그
기자들 앞에 서서 국민들이 다 보는 그 자리죠. 생방송으로 네. 예, 총선 패배 인정하고 그리고 협치에 나서겠다. 뭐 당장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겠다. 예. 그 메시지가 나왔어야 돼요. 근데 안 나왔죠. 대신 이제 실장이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관계자가 이제 나온 겁니다. 용액관 발로 나온 거죠. 예. 이제 그런 데다가 또 이제 그 추가로 이제 나온 메시지도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 네. 그런데 이게 본인 책임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닌지 애매모호한.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예, 이제 그런 표현으로 나오면서 공무원들한테 뭐 소통을 지시하고 뭐 이런 정도. 네. 자기는 그냥 경청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만 하고 뭐 제대로 된 사과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유권자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안 변하겠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거기서 1차 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은 이제 그 인선이죠. 역시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히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비서실장 벌써 하마평 나오는 인물들 군이 대략 이제 그 윤핵관들이거나 또는 이제 그 약간 범친윤이거나 뭐 이런 정도에서만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좀 획기적으로 좀 바뀔 생각이 별로 없구나. 지금 그렇게 지금 이제 인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뭐 수석들 중에도 이제 가장 탑이고 여당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야당하고도 잘 지내야 되는 인물이어야 되고 일각에서 하태경 의원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 같은 경우는 뭐 유승민 총리설도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 정도면은 다 이제 뭐 반윤 내지는 뭐 반윤까지는 아니더라도 쓴소리들 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 정도보다 더 해야 됩니까? 저기 한 명을 각각 좀 추천 내지는 권하신다면 어떤 분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미 방송에서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사람을 차라리 비서실장에 앉혀라. 그러니까 그러면 국민들 보기에 이건 뭐 좀 굉장히 파격적이네 이렇게 좀 인식을 하지 않겠어요? 네네. 그런 정도로까지 파격적인 인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국민들이 총선 표심을 통해서 그거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명령을 내린 건데 그거를 안 따른다? 그랬을 때는 국민들 계속 실망하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레임덕 거쳐서 대두덕으로 곧바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지겠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을 좀 이제 잘 해야 하는 상황인데 대통령 스스로가 과연 이런 정무적 판단이 잘 되는지 좀 의문이고 그 부분은 뭐 본인도 그 예전에 검찰총장 시절에도 얘기했잖아요. 자기 정무적 판단 이런 거 잘 모른다. 근데 본인이 못하면 그 핵심 참모진들이라도 이제 그런 조언을 해서 그런 선택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확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검사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을 좀 옆에서 본 기억을 더듬으면은 조금 힘들겠다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워낙 소신이 강하신 분이라. 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행보를 좀 보겠습니다. 가장 애매한 포지션에 있는 것 같아요. 유학설은 일축한 상태고 정치는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 여당 내에는 자리가 없다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한 전 위원장이 안 나. 그러면서도 야권에서 분명한 잠룡 대선 후보 1위 이렇게 또 평가가 되고 있고요. 한 위원장이 안 나. 어떻게 보십니까? 그다지 밝지 않다. 밝지 않다. 많이 쳐줘서 그것도.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제 확보한 의석수 정도는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이 없었어도 이 정도는 확보하는 의석입니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 기조가 강한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거의 최저치라는 거죠. 그럼 한동훈 위원장이 좀 더 본인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했다면 여기서 플러스 알파는 해야 되는 거죠. 적어도 예를 들어 한 130석 이상을 했다 그러면 뭐 정권 심판론이 심한 와중에 그래도 뭐 선전했어. 이 정도 얘기가 나왔겠죠. 그리고
그런데 게다가 뭐 150석을 넘겼어. 이러면 와 한동훈 정말 출중하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뭐 130석도 이제 못한 거고 그야말로 이제 기본의 기본 한동훈이 있으나 마나 뭐 그런 결과가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효과가 뭐 좀 있는 줄 알았더니 뭐 결과적으로 없었네. 예. 이제 이게 이제 보수 진영 내에서도 이제 자각 증세가 이제 오는 거죠. 뭐 저는 그 얘기 계속 했어요. 예, 한동훈 외연 확대 효과 없다. 예, 그냥 찻잔속 태풍이다. 그 얘기를 이제 계속 했는데 보수 지지층들은 그 말을 안 믿더라고요. 예. 아니다, 효과 있다. 뭐 중도층도 좋아하고 막 예? 심지어 뭐 저 진보 지지층에서도 한동훈 좋아하는 사람들이 호남 가도 뭐 사람들이 막 시장에 나오지 않냐, 막 이제 이렇게 막 반응들을 이제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든 건 결과가 말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결과를 딱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데려와 가지고 뭐 플러스가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적어도 의석수에서. 자, 대략 이 정도 되면 이제 정치권에서 전문가들은 검증이 끝났다라고 보죠. 네. 근데 결과만 보면은 그런데 네. 이제 뭐 총선 책임론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총선 주요 국면 그리고 지지율이 떨어질 때 이럴 때마다 한동훈 위원장보다는 그 리스크 발원지가 대통령실이었다. 이종섭 호주 대사도 그렇고 황상무 그다음에 뭐 대파 또 의정 네. 갈등 이 문제가 한동훈 위원장이 핸들링이 가능한 그런 문제였느냐, 그리고 또 국면마다 나서서 또 그거를 풀어보려고 또 노력도 했고, 이종석 호주 대사라든지 황상무 수석 같은 경우는 또 실제로 그만두기도 했고, 그렇다면은 총선 책임론을 물어서 한동훈 위원장의 중도 확정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반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리스크가 이제 존재했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이 이제 나온 거고, 그 정권 심판론이 이제 그대로 관철이 되다 보니까 이제 100석을 겨우 넘긴 이런 성적표를 받게 된 거 맞아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없었다라고 전제했을 때, 뭐 아무개가 이제 뭐 비대위원장을 했다라고 전제하더라도 똑같이 얻어졌을 의석이 다 나는 거예요. 이 밑으로 내려가기도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이제 본인들 뭐 워낙 그 핵심 지역들이 있으니까, 텃밭들이 있는 거니까, 뭐 TK라든가 뭐 어느 정도 그래도 기본 하는 딱 그 정도만 나온 거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들만 지지해서 딱 그 결과가 좀 나온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와서 플러스를 뭔가 시켜줘야 되는 건데, 대통령이 계속 까먹더라도 까먹더라도 내려갈 수 있는 최저치가 이제 100석이란 말이에요. 그럼 한동훈 위원장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거기서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만들어낸 게 없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정도 이상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검증이 끝났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거는 좀 여담이긴 합니다만은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참 악연 내지는 이게 참 수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검찰총장 시절에도 검수완박이 아니라 그 검언유착 사건 초기에 한동훈 위원장이 연루된 사건들, 의혹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감찰을 한다고 했는데 그걸 그대로 두었으면 됐는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히려 되게 좀 꼬이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지금하고 좀 비슷하지 않은가? 한동훈 위원장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받을 거 다 받았어요. 법무부 장관 자리도 받았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좀 본인 그 캐릭터나 격에도 안 맞는 비대위원장 자리까지 맡아서 한동안 또 국민의힘을 이끌기도 했고. 그럼 누릴 거 다 누린 거 아닌가요? 결과가 안 좋잖아요. 뭐 그거는 그러니까 개인의 역량이 그거를 돌파해낼 수 있었어야 하는 거고, 그랬다면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떴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개인 역량의 부족의 문제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상당히 박절하게 보시는군요.
네, 냉정하게 말씀. 조국 대표와 한동훈 위원장을 참 박전하게 보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실까요? 자, 국민의힘으로서 일단 비대위를 다시 구성한 다음에 이제 지도부를 네. 선출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당 대표 후보들은 이제 안철수, 나경원, 권영세, 친윤 인사이긴 합니다만은 여당 새 지도부 진영, 여당 지도부의 새 진영. 네. 어떻게 구성될 거로 보시나요? 결국은 친윤 지도부가 친윤이니까 다시 또 들어서겠죠. 왜? 이번에 뭐 당선인들 대부분이 예. 뭐 친윤들이 많잖아요. 네. 더 늘어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중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현역들 중에서 이제 살아남은 자들도 결국 다 이제 친윤 호소인 해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친윤 지도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높습니다. 네.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과연 그게 국민의힘의 장래의 바람직한 선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네. 근데 그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과도기 비대위라고 할까요? 새 지도부를 관리형 비대위. 관리형 비대위. 네. 관리형 비대위.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제 그 당내에서는 지금 당원만 100% 해가지고 뽑는데 네. 이 당원 외에 일반 국민도 좀 참여할 수 있게 하자. 이런 그 목소리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현실화될 거라고 보세요? 근데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계속. 예. 이건 좀 문제 아닌가요? 예. 그때 편의에 따라서. 네. 예. 이런 식으로 뭐 여야 모두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뭐 당원 당규 막 억지로 개정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처리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또 바꾸고 네. 이런 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네. 이번 같은 상황이면 당원들이 좀 이렇게 대우각성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총선에 참패했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좋다고 막 그렇게 밀고 한동훈 위원장으로 막 갈아타고 막 예.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결과가 이렇게 참패로 나타났으면 네. 그들이 이제 깨우쳐야 되는 거죠. 이제 다른 선택을 좀 해야 되겠구나. 뭐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죠. 네. 뭐 국민들 불러들이고 뭐 이 이전에. 예, 알겠습니다. 스스로 좀 대우각성을 해낸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개혁신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3지대론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걸지 않았습니까? 근데 개혁신당만이 간신히 좀 불씨를 살린 상황.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개혁신당은 총 3명을 당선시켰습니다. 개혁신당의 확장성. 지금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고무돼 있어요. 바람도 세게 하고 말이죠. 네. 개혁신당의 확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식이 혁명적으로 바뀌면 이제 개혁신당이 뜰 수도 있다. 예. 이준석 대표가 정계 개편의 어떤 그 주역이 될 수도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종의 이제 흔히 하는 얘기로 한국의 마크롱이 이제 되느냐 마느냐. 예. 이제 이제 기로에 좀 서 있는 거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당선됐을 때 사실은 자당의 뭐 의석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본인이 당선되고 나서 그 다음 치른 총선에서 이제 다수당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갈 수도 있다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국민들이 이제 어떤 선택을 이제 하느냐에 이제 달린 문제인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준석 대표는 이제 곧바로 이제 대선으로 직진 하는 상황으로 갈 거다. 예. 벌써 이제 이미 자기 당 대표 안 맡겠고 지방선거에 이제 좀 집중하겠다 얘기하잖아요. 예. 지방선거 이번 국회의원 배치 단 것도 그렇고 지방선거도 그렇고 사실은 이준석 대표에게 다 과정인 겁니다. 예. 예. 본인 대선 그다음에 뭐 이제 개혁신당의 최종 목적도 결국 집권 아니겠어요? 모든 정당이 그렇듯이 예. 이제 그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제 조직을 더 기반을 전국 단위로 더 확대를 시켜서 네. 그래서 이제 그다음 이제 대선에 이제 임해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는 그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고 벌써 그 행보를 시작을 한 거고.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 레임덕이 이제 앞당겨지면서 당내에서 대권 레이스가 좀 일찍 시작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저렇게 벌써 제가 보기엔 뛰어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시원합니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도 대권 레이스가 더 빨리 가열이 될 거다. 예.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22대 총선이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되겠군요. 결과적으로 보게 그렇게 되면. 돼버린 거죠. 만약에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이 뭐 과반 이상 그래서 이제 여대 야소 상황이 됐으면 이렇게까지는 상황이 급반전되지는 않았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22대 국회 임기가 앞으로 4년 남았습니다. 다가오는 5월 10일은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이에요. 아직 3년이나 남았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지방선거도 있고 곧바로 이제 대선이고 이렇게 넘어갈 텐데 22대 국회 구성을 보고 국민들께서는 좀 걱정이 또 앞서십니다. 20대, 21대 국회와 비교할 때에 22대 국회 전망 거시적으로 보실 때 좀 어떻게 내다보실까요? 야당의 주도권이 더 이제 강해지겠죠. 그러니까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지 않을 때를 전제로 한 겁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변해서 협치가 이제 좀 성사가 되고 그렇다면 뭐 21대 국회 후반기 때하고는 달리 입법 성과가 좀 더 많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여러 가지 공약 사업 관련한 이제 법안들 또 3대 개혁 관련한 법안들도 본인이 원한 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야당하고 절충을 해서 얼마간은 네. 이제 처리가 이제 가능할 거다. 사실 협치만 이제 그 성사가 된다라고 한다면 입법 성과는 지금보다 거의 뭐 2배 이상 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봐요. 예. 그런데 그게 성사가 안 된다 그러면 21대 국회 이제 후반기처럼 입법 성과는 거의 전무한. 예. 아주 예외적으로 이제 민생 법안, 예. 여야 쟁점 없는 것들만 처리하는 그런 식의 매우 비생산적인 국회 상황이 이제 연출될 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22대 총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상당히 그 역사적으로 중요한 변곡점 내지는 이제 분수령이 되겠다. 앞으로 한 10년 후에 뒤돌아봤을 때에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나올지 같이 지켜가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저희 정치 크리처는 20대 총선을 겨냥을 해서 준비된 순서입니다. 20대 총선 사후평가를 하면서 오늘이 마지막 방송인데요. 박사님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동안 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네. 멀리서 저희 충정로역 본사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겨울부터 지금 봄까지 이렇게 나와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 정치크리처는 지난 1월부터 넉 달간 총선의 궤적을 쫓아왔습니다. 주요 분수령과 변곡점마다 시청자 여러분의 충실한 길라잡이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해왔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떠셨는지요? 저희 정치크리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기회에 양질의 콘텐츠를 다시 준비해 시즌2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정치크리처였습니다.